10명은 시끄러워. 오늘 간쓸게 30쪽 해야겠다. 간쓸게 30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간쓸게 30쪽에는 최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이 나왔네요. 요것도 EBS의 수특에 문학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263회에 나왔네. 수특 236쪽이야. 우린 책은 없지만 책 있는 것처럼 해볼게. 263쪽의 문학 개념 중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게 나왔냐면 풍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풍자라는 걸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풍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풍자라고 한다라면 풍자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하죠.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 263쪽의 문학 개념은 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주체가 뭘까? 비판 주체는 누구야? 서술자. 그렇죠. 서술자겠죠? 요것을 하는 비판 주체가 바로 뭐냐면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263쪽의 문학 개념은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서술자. 풍자를 하기 위해선 서술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자, 이 서술자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서술자가 직접 등장인물에, 그죠? 부정적이랄까? 부정적 등장인물을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자하기도 할 테고, 풍자하기도 할 테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우습게 그려버려요. 희화화 해버릴 겁니다. 왜냐면 이런 기본 전제는 서술자가 부정적 인물보다는 나은 놈이라는 전제하에, 그죠? 더 나은 사람이니까 부정적 인물을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준 게 뭐가 실려있냐면 이문구의 작품 중에 수재민이 발생해요. 수재민이 발생했더니 자기의 위치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돈 주고, 그래, 빤스 누구야? 몰라요. 그죠? 빤스 걸어놓잖아. 그죠? 그게 뭐야? 빤스 걸어놓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아니, 수재민이라고 빤스 안 입어요? 내 빤스는 뭐야? 비싼 빤스요? 하고 주죠. 입던 빤스 주잖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고, 그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하나를 지칭해야죠. 누구야? 우리 동네 황씨. 우리 동네 황씨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황선주라는 부정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 서술자들이 황선주보다는 괜찮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황선주를 비판한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전제는 부정적 인물, 즉 황씨보다는 나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서술자가 부정적인 놈이면 어떡할 게 있냔 말이야. 그죠? 서술자 자신이 풍자의 대상인 경우도 있다고요. 풍자의 대상인 경우도 있대요. 그 작품이 뭐겠어요? 그죠? 이게 치숙이겠죠? 요게 최만식이 지은 치숙이라는 작품이 그거예요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치숙이 뭔데? 뜻이 뭐야? 치숙. 치할 때 치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어리석답니다. 오케이. 그죠? 자, 어리석다고요. 숙은 뭐야? 쑥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저씨 숙자입니다. 숙부 이런 거 하잖아. 아저씨 숙자야. 어리석은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여기 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죠? 글 속에 있는 나가 이 아저씨 보고 어떻게 써? 서술자잖아. 어리석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나가 오히려 뭐라고요?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서술자 자신, 부정적인 대상 얘가 입을 열면 열수록 독자는 이거 병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는 부정적 인물이 있고요. 요 황씨가 부정적 인물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서술자 자신이 부정적인 거야. 됐니? 요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게 요거더라. 자, 그러면 문학 개념을 끝났고, 그러면 취숙이라는 작품을 속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취숙이라는 작품에서 인물도라고 해봐야 뭐 몇 명 안 나와요. 몇 명 안 나오니까 금방 할 것 같아. 자, 나라는 인물이 있고요. 나는 21세고요. 그 다음에 아저씨죠. 아저씨가 33세입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1번 경제학과에서 1번 유학파입니다. 1번 유학파고요. 경제학과를 다니고요.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야.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니까 뭐 독립운동이겠죠. 하다가 옥고를 치러요. 그래서 병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병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현실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현재는 좀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옥고를 치른 후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고를 치른 후 병이 생기니까 취직할 수가 없는 거야. 병이 걸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 좀 무기력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런 모습을 보고 나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일본 유학까지 가서 그래 할 수 있는 게 실업자냐? 그래서 빙빙 노냐?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뭐라고 해? 이런 어리석은 취숙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런 사람은 정말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아저씨와 결혼한 사람이겠죠? 그죠? 아주머니가 있는 거야. 나는 아주머니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면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그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한 모습을 봤거든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면서 삭바느질 하면서 유학비를 댔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오자마자 뭐가 있어? 일도 안 하고 맨날 핑핑 돌고 실업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너무 아주머니한테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쓸모없는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일을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본인 건물주한테 잘 보여갖고 걔가 어떻게 해서 나를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기 이름은 일본식으로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조선말 안 쓰고 일본말만 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놈이냐면 민족의식이 없는 놈이죠. 그죠? 민족의식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꿈을 막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독자들은 이거 개쓰레기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서술자 자신이 풍자의 대상이다 보니까 내가 입을 열면 열수록 다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오히려 내가 막 욕했던 그 아저씨가 오히려 민족의식을 있는 긍정적인 인물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저씨는 나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는 일제시대가 그렇게 편하고 좋디 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런 돈만 하는 이 철없는 속물 새끼야 라고 합니다. 철없는 속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발끈합니다. 내가 철이 없다고요? 내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당신처럼 맨날 놀고 먹고 이러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합니다. 입을 열면 열수록 나는 계속 부정적인 것에 빠져드네요. 그죠? 그러면서 얘네 둘은 똑같은 단어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세상물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물정에 그딴 일을 하면 되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가 가지고 있는 세상물정과 아저씨가 생각하는 세상물정이 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나는
일제시대에 순응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사는 거지. 일제시대에 순응하는 것이 세상 물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세상 물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건 이 세상 물정을 따른다? 역사의 발전입니다. 역사의 발전. 역사의 발전.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부정적 인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채워져서 아픔을 대체하잖아. 일본이라는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다시 어떻게 해서 조선이라는 건강한 사회를 되찾는 게 역사의 흐름이라고요. 역사의 발전 또는 역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야. 그럼 그게 뭔데? 일제에 저항하는 거죠. 일제에 저항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꼴에서 이미 뭐야? 내가 더 나쁜 놈이고 아저씨가 오히려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군요. 자, 1번. 다시 2번. 2번. 그래서 채만식 소설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채만식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보여요. 채만식 소설만의 특징이 있는데, 채만식 소설은 굳이 정리하자면 칭찬과 비난의 역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의 역전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채만식 소설의 일반적인 좀 특징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걔가 비난의 대상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일 잘하고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할 그런 일반적인 대상이죠. 오히려 내가 비판을 했던 아저씨가 오히려 칭찬받을 사람이죠. 그게 뒤바뀌어서 나와요. 그래? 그러면 자, 치숙 같은 작품에서 자, 이쪽에 칭찬이라고 하고 이쪽을 비난이라고 하면 소설 속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은 납니다. 나야. 왜냐면 나는 건강하게 일을 하고요. 일하고 처자식을 먹고 살리려고 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아저씨는 어때요? 아, 맨날 놀고 먹고 이런 거잖아. 되게 무능력하잖아, 경제적으로. 그래서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결론을 놓고 보면 내가 오히려 비난받을 사람이고요. 아저씨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럼 두 작품 더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 작품은 익숙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나오냐면 윤직원 영감이 나옵니다. 윤직원. 직원은 벼슬입니다. 벼슬. 근데 윤직원의 아빠가 사회주의자한테 죽어요. 사회주의자한테. 아, 만석군이었습니다. 만석군은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쌀이 만석이 있다는 거니까 부자야. 그래서 사회주의. 1894년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가진 자들 걸 빼앗아서 같이 나누고 막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북에서 서로 나누자고 하는데 얘 아버지가 안 줘,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막 해요. 그러다가 사회주의자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면서 그 아빠는 화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를 얘는 뭐라고 하냐면 브랑당패, 깡패, 양아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그죠? 왜냐면 내 재산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그 양아치들 사회주의자한테 돈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 순사에게 매달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써? 돈을 주니까 이거 재산을 지켜주는 거야. 너무 좋아. 일제시대가 제일 좋아. 왜냐면 내 눈앞에 사회주의자가 안 보여.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놈한테 돈을 주는 게 그게 또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해서 아들은 어떠냐면 나보다 나랑 비슷해요. 그냥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기댈 게 없어요. 그러면 손자한테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손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의 손자는 군수로 키우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 지역에 군수면 돈을 줘도 군수한테 주면 되잖아. 내 손자한테 주니까 덜 아깝네?
그 다음에 하나는 뭘 키우고 싶었냐면 경찰서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나 경찰서장의 군수면, 그지? 서울시장의 서울경찰청장. 이거면 어떻게 해? 다 내가 먹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얘는 군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얘가 아빠랑 할아버지를 똑 닮았네. 첫 번째가 종수인데 술, 여자 노름에 엄청 좋아합니다. 이 윤직원은 나이가 80이 가까운데요. 첩을 하나 들여옵니다. 젊은 애 첩을 데리고 와요. 이 집이 얼마나 개판이냐면 첩을 데리고 왔으면 아무리 첩이라도 할머니지 손자가 경쟁 상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손자가 그 할머니를 꼬셔요. 그래서 이 족보가 엉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일까요? 윤직원한테는 부인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이 족보가 꼬여버려요. 뭐 이런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이야. 그래서 윤직원은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일본에 유학 중인 학이라는 애한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가 왜 내 방에 들어오냐?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여기 신문인데 일제시대 신문이니까 되게 허름할 거 아니냐. 이게 사람들이 윤종학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겠죠? 얘한테는 손자.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일본 신문이니까 일본말로 쓰여 있어요. 얘는 글을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윤종학 사회주의자로 피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윤직원이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시절에 네가 왜 사회주의자가 되냐. 거리마다 순사가 내 재산을 지켜줘요. 거리마다 뭘 해주는데 네가 왜 사회주의자가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있어요.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얘가 누구냐면 윤종학입니다. 얘는 경찰서장을 키우려고 했는데 얘도 결국 어떻게 했어? 사회주의자가 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일제시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애가 윤직원입니다. 윤직원이 윤종학 손자를 막 비난하고 있죠. 사실은 얘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네가 비난의 대상이지. 그죠? 얘는 긍정적인 인물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일제시대를 네 글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대야. 그걸 사자성어로 태평성대 태평천하. 뭐야? 오케이, 태평천하입니다. 이런 태평천하에 네가 왜 사회주의 운동을 하냐? 이런 태평천하에 이렇게 울부짖는 얘기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좀 익숙한 작품은 아닌데요.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면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가 온통 남편 걱정입니다. 남편이 뭐 하냐면 한여름에 겨울 양복을 입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우리 남편 미쳤구나, 정신병이구나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왜냐면 아내의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죠. 형부가 의사야. 그래서 찾아옵니다. 우리 남편이 정신병이 있나 봐. 한여름에 겨울 양복 입고 다니더니 땀을 삐삐 흘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은 분명히 아내와 아내의 언니가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아내의 언니 대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언니 왜 우리 남편이 한여름에 겨울 양복을 입고 다녀? 미친 거 아니니? 그렇게 쓰면 맞지? 미쳤지? 확실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대화가. 근데 다 빠져요. 언니 맞지? 미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 정신병? 정신병이 아니라 한 명만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일명 수다 떠는 것처럼. 수다 떤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죠? 쌀데기 없는 소리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수다 떨기 효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일화들을 얘기합니다. 글쎄 어느 날 남편이 나를 보더니 벌레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왜? 물어볼 거잖아. 아유 잘 물어봤어.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한여름에 땀 흘리는 게 뭐가 이상하니? 내가 보면 정말 이상한데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를 벌레 취급하는데 글쎄 뭐 지금 시대를 편하게 사는 니네들이 벌레라는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내가 벌레라는가?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남편의 입장에는 한여름에 땀을 흘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이상한 거지만 나라를 뺏긴 사람이
처녀 뺏긴 티 안 내고 다니는 게 난 더 이상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니들이 더 이상한 거지 나 이런 땀 흘리는 건 별것도 아니다. 니네 거에 빗대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위로의 말로 남편을 병 간호 때문에 얘기하지만 결국 아내는 어떻게 해서 남편이 미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했어? 누가 더 미친 것 같죠? 그죠? 아, 남편이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이었네요. 자, 이 글의 제목은 뭐죠? 젊은 나이에 미친놈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병신 아니고요. 변신 아니고요. 마치 기독교 용어 같아요. 근데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 용어에 쓰는 이놈은 한글이야. 순한글인데 얘는 한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노래 뭐야? 기독교 흔들어봐. 무슨 노래야 이거? 무슨 노래야? 뭐 세 개를 얘기하잖아. 믿음, 사랑, 소망.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노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친놈이란 한자어입니다. 사랑 아니고요. 사랑, 얘도 한자어구나. 한자가 다르구나. 믿음, 사랑, 소망 중에 뭘까요? 소망이죠. 소망이겠죠. 그죠? 자, 소망이란 말이 젊은 나이에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자, 요 말은 젊은 나이에 미친 사람을 지칭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최만식 소설만의 특징을 한번 쭉 훑어보셨네요. 자, 우리 책으로 한번 슬쩍 가서 한번 읽어나 보세요.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나가 누구냐면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겠죠.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니까 아예 세모를 확 치고 시작해버리자. 우리 집에 다이쇼가 나를 차별히 귀해하고 사랑해주고요. 특별히 사랑해주고요.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한민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그럴 눈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놈을 많이 믿고 있네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그걸 바탕으로 가게 내주면 그거 바탕으로 나는 30년 동안 60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줄칠게요. 꼭 10만 원은 모을 짝짱이에요. 내 이상과 계획이 이거네. 첫 번째 10만 원 모을 거야. 10만 원이면 조선 부자로 쳐도 천석군이지 뭐. 그러니까 쌀이 한 1000석 정도 되는 돈인가 봐. 엄청 큰 돈인가 봐요. 똥똥거리고 살 게 아니냐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마리 있고 하니까 자, 줄칠게요.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여기 줄칠게요. 두 번째, 나의 이상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10만 원 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본인과 결혼할래요. 용기네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좋다니까요. 내지 여자는 일본인입니다. 나는 조선 여자는 거저줘도 싫어요. 구식 조선 여자야. 구식 조선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 갖고요. 내지인하고 교제하는데 안 되고요. 말이 안 통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신식 조선 여자는요. 식자가 들었어. 조금 뭐 좀 알고 있나 봐. 근데 건방져서 못 쓰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조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간에 다 제발이에요. 다 쌀데기 없어요. 반민족적인 놈이네요. 그죠?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얼마나 좋아. 뭐 이런 거네. 그리고 나는요. 내지 여자한테 장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가를 거고요. 창씨개명 한다는 얘기지.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 거고요. 옷도 내지인 옷을 입고요. 밥도 내지식으로 일본식으로 먹고요.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요. 이렇게 얘기했네. 결국 이건 다 뭐야? 거의 뭐 반민족적인 삶이네요.
내지인 학교라야. 야, 학교라야지. 조선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을 버려놓기에 꼭 알맞아요. 그리고 나는 조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쓸 거요. 여기서 국어는 일본말이겠죠. 이렇게 다 생활법석부터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된다니까요. 아저씨의 글을 읽은 나가 부자의 재산을 나누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학에서 경제학을 잘못 배웠다고 아저씨를 비난하자 아저씨는 나의 사고방식을 비판합니다. 아저씨는 사회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자란 말 이런 게 했던 거야. 아니 네가 인마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도 갈고 모든 생활법도를 일본화하겠다 이 말이지? 네, 그거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네가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것도 모를 이게있지.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일본인을 지지한다면 내가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구만. 어떤 물질적인 욕망입니다. 그냥 잘 살고 싶은 이거. 다른 뜻이라뇨. 그러니까 네가 주인의 비유를 맞추고 이웃의 비유를 맞추고자 하자고. 그야 물론이죠.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에게도 좋게 지내야죠.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땡땡땡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개썩을 놈 이런 얘기겠죠.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요. 세상 물정 여기선 세모겠죠. 일제히 순응하는 거겠죠. 얘가 말하는 세상 물정은 나이는 나보다 많고 대학교 공부까지 해서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을 그래 모릅니까?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요. 일제시대니까 일제 맞춰 살아야지 이놈아 이런 거죠. 야 인마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라고 그랬니? 네. 앞길이 환하게 튀었다고 그랬지? 네. 환가까지 10만원 모은다고 그랬지?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세모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동그라미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란다. 네? 사람이라는 건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라는 거야. 결국은 그것의 지배하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란다. 역사의 흐름이겠죠. 얘가 말하는 세상 물정은 역사의 흐름이죠. 역사의 흐름은 제국주의로부터 사람들이 이겨내고 다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거겠지. 그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어디야? 네? 이마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 안 된단 말이란 얘기야. 젠장 아저씨도 요전에 킹구라는 잡지에 보니까 나폴레옹이라고 서양 영웅이 그랬답니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고. 그리고 불가능한 말이 바보의 사전에나 찾을 글자라고요. 자꾸 계획하고 기회를 만들고 해서 두 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 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 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일어나야지. 7.8이 몰라요? 네요. 입을 열수록 얘는 부정적인 인물이었네요. 자, 슬쩍 한번 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좀 풀어주냐면 38쪽에 15번부터 41쪽에 21번 아까 했던 거 문제 있죠? 그 놈을 좀 슬쩍 풀어주십니다. 응 하지 말고 빨리 풀어. 거기도 다 되신 분은요 뒤에 좀 숙제 좀 하시면 되겠지. 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